너는 부엌에서 일이나 해. 우리 작은 며느리는 귀한 장손 낳았으니 안마의자에서 푹 쉬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앞치마에 기름 얼룩을 뒤집어 쓴 채 새벽부터 갈비를 재우던 제 손이 뚝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상 앞으로 걸어가 상다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 귀한 장손한테 효도 받으쇼. 1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부어드리던 통장, 그날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시댁이 저희 친정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할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통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반찬 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유아경입니다. 올해로 43살, 손끝에 밴 참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절대 미각을 타고났습니다. 한번 입에 넣은 음식은 어떤 재료가 몇 그램 들어갔는지,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까지 혀끝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주가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5살 무렵 저는 시골 터미널 나무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에 낡은 곰인형 하나를 꼭 껴안은 채로요. 엄마가 곧 온다고 했는데 해가 지고 별이 뜨도록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데려간 사람은 시골에서 담배 농사를 짓던 노부부였습니다. 말이 좋아 데려간 것이지 사실은 일손 하나를 공짜로 얻은 거였죠. 6살 때부터 저는 마당 한켠에서 담뱃잎을 엮었고 8살이 되던 해에는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발을 들였습니다. 그마저도 농사철이면 며칠씩 결석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밥 세끼 먹여주고 지붕 아래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저 스스로에게 되뇌었으니까요. 배우지 못한 한이 가슴에 쌓일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간장 한 숟갈, 된장 한 꼬집, 그런 것들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혀끝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29살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통 귀퉁이 3평짜리 좁은 가게였지만 그 문패에 적힌 제 이름 석자가 어찌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남편 구재하를 만났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길던 7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뛰어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기 수고하십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콩자반 한 통만 주시겠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검은 콩을 국자로 퍼담으며 슬쩍 그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이 반찬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어도 상하지 않을까요? 그가 봉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일주일 안에는 다 드셔야죠. 아무리 냉장고라도 상해요. 가만 보니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기 힘들 텐데 끼니는 제때 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아니요. 일이 바빠서 맨날 거르기 일쑤네요. 혼자 먹는 밥이 맛도 없고요. 그날부터 그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콩자반을 사가고 멸치볶음을 사가고 김치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그가 제 앞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맨날 혼자서 이 좁은 가게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죠? 아경 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갑자기 뭐가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억척스럽게 혼자 버티고 사는 거요. 아경 씨, 이제 나한테 기대요. 나랑 같이 살아요, 우리.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온 순간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31살이 되던 이듬해 봄, 저희는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배를 타고 2시간 들어가는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섬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경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옆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알았지?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 어떤 사랑 고백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 홍말순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새벽 5시부터 저는 시댁 부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무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얼룩덜룩했고 이마에선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홍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세영아, 너는 여기 비싼 안마의자에 턱하니 앉아서 푹 좀 쉬어라. 우리 구씨 집안대를 이을 귀한 장손을 낳아줬는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거실 소파에서 과일을 집어먹던 동서구세영이 새치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호호호, 어머니도 참. 저 아직 젊어서 팔팔한데요, 뭘.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야 너무 감사하죠. 형님 혼자 부엌에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거들까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동서구세영은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홍말순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경아, 넌 거기서 꼼짝 말고 부엌 일이나 해. 칠순 잔치상 하나 차리는데 뭘 그렇게 하루 종일 꿈을 대고 있어. 밖에 손님들 배고프다고 난리 났잖아.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잡채 다 무쳤고 전도 다 부쳤어요. 이제 상 차릴게요. 아이고, 뭘 그리 주둥이가 길어. 얼른 상이나 내와. 그리고 행여나 우리 세영이 근처에는 얼쩡거리지도 마. 귀한 장손 낳은 몸인데 내 그 싸구려 기름 냄새 벨라. 시어머니 홍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저를 부엌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동서구세영이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머 형님, 그 앞치마에 시커멓게 묻은 것 좀 봐. 일가친척 다 오시는데 냄새나게 그 꼴이 뭐예요? 식모도 아니고 좀 깔끔하게 갈아입고 나오시지 참. 집안 망신 다 시키겠네. 그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반찬을 날랐습니다. 남편 구제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사 급한 일이 있다며 잠깐 나갔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10년이 넘도록 저 모양이니. 배운 것 없이 시집 올 때도 근본 없는 부엌대기더니 지금도 영락 없는 파출부꼴이네. 저런 걸 맏며느리라고 참 쯧쯧. 시어머니 홍말순이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술주전자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멍하니 서서 지금 내 얼굴 뚫어지게 봐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기 작은아버님들 상에 술잔 빈 거 안 보여요? 눈치가 있으면 얼른 가서 술병이나 깎듯이 채워오지 않고 뭐해요? 동서구세영이 손톱을 매만지며 저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저는 술주전자를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앞치마 끈을 풀어 식탁 모서리에 걸쳐두고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거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처럼 들러붙어서 뭐야? 눈깔은 왜 그렇게 독하게 치켰더? 밖에 어른들 다 모여 계시는 거 안 보여? 잔칫날 초 치지 말고 냉큼 저리 가. 제가 지난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팔아서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어머니 생활비로 통장에 넣어드렸잖아요. 저 그 돈 오늘부로 싹 다 끊겠습니다. 거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인연이 단체로 미쳤나? 하늘 같은 시어미 칠순 잔칫날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지금 무슨 미친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돈 많은 둘째 며느리 들어왔으니 이제 그 귀한 장손이랑 동서한테 떵떵거리며 효도받고 사세요. 저는 딱 오늘 여기까지만. 멍청한 호구 같은 며느리 노릇, 아니 파출부 노릇하겠습니다. 동서구세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못 배워먹고 자랐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잔칫날에 돈 끊겠다는 소리로 행패를 부려요. 저는 동서구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보지 못했던 그 눈을 말입니다. 동서,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아주 제정신이니까. 아니,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맑고 또렷해. 건방 떨지 말고 너나 잘해. 시어머니 홍말순이 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접시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습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년아. 근본도 없이 고아로 굴러먹던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거둬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감히 상을 업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상 앞으로 성큼 걸어가 두 손으로 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잡채가 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이 카펫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발치에 벗어던지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구재아가 젖은 어깨를 늘어뜨린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뒤집힌 상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남편 구재아 앞에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재아야, 나 이제 그만할게.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나갈게. 남편 구재아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 홍말순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미친년 당장 잡아.
내가 내 상을 업고 살아서 두 발로 나갈 줄 알아? 어딜 도망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늦은 오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두 발이 온전히 제 것 같았습니다. 챕터 2 남편의 낯선 얼굴.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온 그날 밤, 저는 반찬가게 뒷방 좁은 평상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가슴은 뜨거웠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에게 등을 돌린 것이 후련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 구재아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셔츠 소매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남편 구재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아야, 나 오늘은 여기서 잘래. 아경아, 제발.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왜 옆에 안 서줬어? 남편 구재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힘줄이 파랗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손을 잡아주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홍말순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고 문자를 무시하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결국 10번째 벨소리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경아, 어제는 어미가 술이 좀 과했다. 네가 이해해라. 시어머니 홍말순의 목소리가 꿀을 발라놓은 듯 달았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손주들 생각해서 참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지금. 손주는 동서가 낳았잖아요. 저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면서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어미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300만 원씩 빠져나가던 그 계좌를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물을 썰고 저녁에는 시장 뒷골목 반찬 공장에서 부업을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톱은 갈라졌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시어머니 홍말순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아들네 집인데. 시어머니 홍말순은 슬리퍼도 벗지 않고 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손바닥으로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아경아, 세영이가 둘째 가졌단다. 네. 몸에 좋은 거 좀 사 먹여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 홍말순이 슬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오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통장에 돈 안 보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그건 네가 화나서 한 소리고 어미가 그걸 진짜로 받겠니? 진짜예요. 자동이체 다 끊었어요. 시어머니 홍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네 시어미다. 네가 5살에 버려졌을 때 누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시어머니 홍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놓긴 몰라. 너 오늘 나랑 은행 가자. 지금 당장.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구재아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놓은 채였는데 낯빛이 종이장처럼 하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남편 구재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제 팔을 놓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하야, 네 마누라 좀 봐라. 어미를 이렇게 무시해. 어머니, 가세요. 오늘은 그만 가세요. 남편 구재하가 현관문을 열어놨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노려보다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구재하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다가 손을 도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재하야, 응, 당신 요즘 이상해. 남편 구재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밤늦게 들어오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회사가 요즘 좀 바빠. 그것뿐이야. 진짜로 그것뿐이야. 남편 구재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마저 풀며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넓었던 어깨가 어쩐지 예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몸을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져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캄캄했는데 화장실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 구재하는 세면대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 두 알을 손바닥에 털어놓고 입에 털어넣더니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삼켰습니다. 거울 속 남편 구재하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신음소리를 삼키는 게 문틈으로도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쳐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심장이 쿵쿵 뛰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일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어쩌면 다른 여자가 사준 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 구재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재하야, 밥 좀 먹고 가. 속이 안 좋아. 미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식은 국을 바라봤습니다. 소고기 무국. 남편 구재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이었는데요. 며칠 뒤 저는 세탁실에 벗어놓은 남편 구재하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새 지갑을 사줬는데도 굳이 이 낡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을 열자 안쪽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이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3장, 4장, 5장. 날짜가 최근 2달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두 밤 10시, 11시.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세탁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자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거라면 왜 호텔이지? 약을 몰래 먹는 이유도 눈을 피하는 이유도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세탁실 문을 닫고 이마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터미널 나무 의자에 버려졌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목이 쉬도록 울고 나니
새벽창으로 뿌옇게 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얼굴을 쳐박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갈라진 입술, 그리고 이상하게 형형한 눈빛. 유아경, 정신 차려. 저는 거울 속 여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러 나가려는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유아경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태산의 김도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경 씨께 꼭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요. 저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들고 있었습니다. 챕터 3아버지라는 이름. 법무법인 태산의 김도연 변호사는 그날 오후 3시에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는데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뒷방 작은 탁자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아경 씨,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20년 넘게 아경 씨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누가요? 아경 씨의 친아버님이십니다. 성함은 유재만이시고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순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5살에 터미널에 버려졌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아버님께서는 아경 씨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경 씨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젊은 남자의 목마를 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허리 협착증 수술을 얼마 전에 받으셨습니다. 회복은 잘 되셨는데 최근에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요.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시더군요.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봉투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목마를 태워주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를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강남의 한 병원 특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노인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경이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경이, 아이고 우리 딸. 친아버지 유재만이 저를 끌어안고 오래 흐느꼈습니다. 저도 그 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5살에 잃어버린 냄새가 그 품에서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은 그날 오래된 이야기를 조각조각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한 뒤 어린 딸을 데리고 지방 출장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터미널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딸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전국의 보육원과 시골 마을을 뒤지고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그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말끝이 자꾸 흐려졌고 방금 한 말을 다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유리에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연 허브 수면제. 이건 뭐예요, 아버지? 아, 그거. 우리 며느리가 사왔더구나. 잠이 잘 온다고. 저는 손을 뻗어 유리병을 집었습니다. 라벨은 손글씨로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뚜껑 아래쪽 유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천연 허브라면서 성분표 하나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요. 세영이가 참 착해. 매일 저녁마다 이거 한 알씩 챙겨주고 간단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유리병을 슬그머니 손안에 감췄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저는 그 병에서 알약 세 알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어머니 홍말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경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귀한 아버님을 만났다니. 어머니, 어미가 그동안 니한테 너무했지. 어미가 다 미안하다. 시어머니 홍말순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영이랑 같이 갈게. 아버님 뵈러 가자. 응,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도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 대기업 임원 출신 친정 아버지 소식 한 번에 눈물바람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구세영은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동서구세영은 새로 산 듯한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좀 늦었죠. 며느리 손녀들 아이들이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 홍말순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친아버지 유재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은 눈만 껌뻑이며 시어머니 홍말순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시더라? 아버님, 저 아경이 시어미예요. 홍말순이요. 아, 그래요. 시어미. 친아버지 유재만이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동서구세영이 침대 반대편에 앉아 친아버지 유재만의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좋은 한약도 알아봐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친아버지 유재만이 동서구세영을 아가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서구세영의 눈꼬리가 살짝 실룩였지만 이내 다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의 눈이 병실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 진료비 영수증, 벽에 걸린 그림, 옷장 안정장까지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구세영은 친아버지 유재만의 아파트에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일 때문에 낮에는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밤에 가보면 두 사람은 이미 다녀간 뒤였고 아버지는 늘 정신이 흐릿한 채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예고 없이 친아버지 유재만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장 아래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통장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서류 몇 장이 위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잔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고 잔받침 위에는 노란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서구세영은 검은 머리였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파막이 없는 고든 머리카락. 어디선가 본 기억이 스치는데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노란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아경아, 네가 왔니?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 뭐더라. 요즘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서. 친아버지 유재만이 이마를 짚으며 겸연쩍게 웃으셨습니다. 머리맡 협탁 위에는 여전히 그 갈색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반쯤 남아있던 알약이 오늘은 2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노란 머리카락과 손수건에 싼 알약이 서로 부딪히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친절이라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4 반격의 칼날. 친아버지 유재만의 집에서 가져온 알약과 노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반찬가게 뒷방에 앉아 손수건을 펼쳐놓고 알약 새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준 사람은 시장 옆집 복순 언니였습니다. 복순 언니는 저보다 10살 위인 떡집 사장이었습니다. 시장에 처음 자리를 잡던 29살 그 봄부터 언니는 저에게 팥죽 한 그릇씩을 말없이 내밀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경아, 네 얼굴이 그게 뭐고 반찬 파는 사람이 얼굴이 그리 상해서 되겠나? 복순 언니가 떡집 문을 열고 나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언니의 손을 붙잡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뭐가 어떡해? 들어와 앉아라. 뜨끈한 팥죽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자. 떡집 뒷방 좁은 상 앞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복순 언니는 팥죽을 국자로 저으며 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경아, 네 우리 진옥희 회장님 아나? 만석골 왕갈비의 그 진옥희 회장님요. 내가 그 언니랑 사촌지간이다. 네 사연 듣고 나니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복순 언니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는 복순 언니 손에 이끌려 만석골 왕갈비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진옥희 회장은 한복 저고리 차림에 은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맑았습니다. 자네가 그 유아경인가? 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자네 반찬가게 갈치조림.
내가 지난달에 2번 사 먹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옥희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양념에 배즙이 들어갔더군. 그것도 나주배가 아니라 안성배.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혀도 자네 혀만큼은 아니어도 꽤 살아있어. 오래 살다 보니 남은 재주가 그것뿐이라. 진옥희 회장이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우리 만석골 요리 고문 자리 하나 맡아볼 생각 없나?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미각을 가르치던가. 진옥희 회장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만석골이 요즘 옛맛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네. 자네가 좀 봐줘. 복순 언니가 옆에서 제 손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받아라, 아경아. 네 인생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실을 나서며 계약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만석골 왕갈비 요리 고문 유아경. 그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나 만졌습니다. 며칠 뒤 진옥희 회장의 소개로 저는 알약세아를 대형 제약회사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천연 허브 수면제. 그 라벨이 무색하게 결과지에는 낯선 약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용량 신경안정제와 강력한 수면 유도제가 뒤섞여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노인이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반찬가게 뒷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받쳤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경아, 조용히 들어라.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저를 아가씨의 시험이냐고 물으시던 그 흐릿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이틀 전부터 그 약을 안 먹었다. 화분 흙에 뱉었어. 화분이요. 베란다 몬스테라 화분. 매일 저녁 세영이가 오면 삼키는 척하고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흙에 뱉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동안 들리던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친아버지 유재만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 말이다. 멍청한 영감탱이라고. 이 노망든 늙은이 껍데기만 벗기면 몇십억이 나온다고.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아경아, 아빠 좀 도와주라. 아빠 그동안 네 어릴 때 못 지켜준 거 이번엔 안 그러고 싶다. 저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정신없는 척 해주세요. 그래야지. 약은 계속 삼키는 척만 하시고 다 화분에 뱉으세요. 저희가 반격할 시간 벌어주셔야 해요. 알았다. 아빠가 잘 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반찬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뒷방에 앉아 결과지와 노란 머리카락과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참 곱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노릇을, 남편 구재아 앞에서는 배신에 무너진 아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홍말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이고, 우리 아경이. 시어머니 홍말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눅눅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랑 동서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야지. 우리가 도와야지. 이번 주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에서 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 홍말순이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손에 쥔 휴대폰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저는 갈비찜을 큰 냄비 가득 끓여 아버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 구세영은 이미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 구세영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새로 걸고 있었고 시어머니 홍말순은 밍크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이 갈비 냄새 좀 봐. 동서 구세영이 코를 킁킁대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동서,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었어. 좀 도와줄래? 제가요. 어머니는 이제 80 다 되셨잖아. 이런 무거운 거 우리 젊은 며느리들이 해야지. 동서 구세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시어머니 홍말순이 눈짓을 하자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형님. 제가 도와야죠. 친아버지 유재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진지 많이 드셔야 해요. 이따 약도 잊지 말고 드시고요. 약이 뭐더라? 천연 허브 수면제요. 밤에 잠 잘 오시라고 며느리가 준비한 거예요. 친아버지 유재만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 잔에 술을 따라드리고 동서 구세영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예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식탁 아래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홍말순이 목을 가다듬으며 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아경아, 어미가 아버님한테 좋은 얘기 하나 들었어. 무슨 얘기요? 아버님이 부산에 오피스텔 한 채가 있으시다더라. 그거 명예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치매 오시기 전에. 동서 구세영이 옆에서 잽싸게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거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갈비찜 국물을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좀 알아봐 주세요. 시어머니 홍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미가 알아봐 줄게. 걱정 말아라. 친아버지 유재만은 그 대화를 듣는지 마는지 숟가락을 들고 갈비찜 국물만 뜨고 계셨습니다. 숟가락질이 살짝 서툴렀습니다. 식탁 위 등불 아래 아버지의 흰머리 사이로 잠깐 힘줄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며 국그릇 옆에 놓인 냅킨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접힌 냅킨 아래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챕터 5부녀의 바다. 만석골 왕갈비 본사 주방에서의 첫 출근날, 저는 흰 조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수놓인 이름 석자 유아경을 손끝으로 만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석 주방장을 비롯한 남자 요리사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훑어봤습니다. 시장통 반찬가게 아줌마가 뭘 알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모님, 오늘 시식 메뉴는 저희 대표 양념갈비입니다. 수석 주방장이 은쟁반에 갈비 한 접시를 담아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얇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으로 양념을 굴리는 동안
주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배즙이 바뀌었네요. 네. 3년 전까지는 나주배 썼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 배가 들어가고 있어요. 수석 주방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간장. 이거 항아리 숙성 3년짜리가 아니라 1년짜리예요. 고모님, 그걸 어떻게... 양파도 그래요. 예전엔 무한 양파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방 안 요리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수석 주방장이 침을 꿀꺽 삼키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절감한다고 재료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우리 만석골 옛맛이 왜 사라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오늘부터 재료 원산지 전부 다시 잡을게요. 그날부터 만석골 주방은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만석골 왕갈비는 옛맛을 되찾았다는 입소문이 서울 전역에 퍼졌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매장에 몰려들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진옥희 회장은 저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계약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반찬가게 뒷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한테 매달 부어주던 300만 원이 티끌처럼 느껴지는 액수였습니다. 돈이 힘이 된다는 걸 저는 4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편 친아버지 유재만은 약을 끊은 뒤로 눈에 띄게 정신이 맑아지셨습니다. 기억력도 판단력도 하루가 다르게 예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을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구세영 앞에서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은 놀라울 만큼 훌륭한 배우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아파트에 들이닥치면 아버지는 눈에 초점을 흐리게 풀고 방금 한 말을 3번씩 되풀이하셨습니다. 아버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홍말순이 아버지 얼굴 앞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 우리 며느리. 제가 아니고 며느리 시어미요. 홍말순이요. 홍말순, 홍말순이, 홍말순. 친아버지 유재만이 그 이름을 서너 번 되풀이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동서구세영을 향해 눈짓을 하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두 사람 뒤에서 저는 물컵을 든 채 표정을 다스렸습니다. 손톱이 유리컵을 살짝 긁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구세영이 돌아가고 아파트 문이 닫히면 친아버지 유재만은 그제야 허리를 곧게 펴셨습니다. 아경아, 저 옆편네들 오늘 서재 서랍 또 뒤졌더라. 뭘 가져갔어요? 내 은행 도장 하나를 챙겨가는 척하다가 다시 놓고 갔어. 아마 복사해서 도장을 새로 팔 모양이야. 친아버지 유재만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라고 해라.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손이 2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랑 어디 좀 다녀오세요. 어딜? 양양요. 바다낚시 가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 저 데리고 자주 가셨다면서요. 친아버지 유재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나니? 그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날부터 계속 가보고 싶었어요. 토요일 새벽 저는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양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3살 때 처음 바다를 보고 놀라서 아버지 다리 뒤에 숨었다는 이야기, 4살 때 아버지의 낚싯대를 뺏어들고 자기가 잡겠다며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 기억나지 않는 제 어린 날들이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둘 살아났습니다.
양양 앞바다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아버지, 저 낚시는 처음이에요. 그래. 아빠가 오늘 다 알려줄게. 친아버지 유재만이 제 손을 잡고 낚싯대 잡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5살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지금 제 손 위에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낚시는 별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잡은 거라곤 팔뚝만한 우럭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버지는 방파제 끝에 앉아 계속 웃었습니다. 준비해간 김밥과 보온병 커피를 나눠 먹으며 지나가는 갈매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경아,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김밥을 씹다 말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다바람에 흰머리가 흩날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날 화장실만 안 갔더라면 그 5분만 참았어도. 아버지, 20년 동안 매년 그 터미널에 갔었다. 혹시나 그 벤치에 네가 다시 나타날까봐. 저는 김밥을 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매년요. 매년 5월 2일. 네가 사라진 날. 친아버지 유재만이 낚싯대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올해도 갔었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왔더라. 아버지, 우리 딸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제 울음을 덮어줬습니다. 아버지도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2사람이 부둥켜 안고 방파제 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낚싯지가 저만치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낚싯대를 서둘러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놓쳤다. 우리 도미 놓쳤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도미가 아니고 미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네. 미끼 잃어버린 거네. 친아버지 유재만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바닷바람에 나부끼는 흰머리 사이로 젊은 시절 목마를 태워주시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버지를 아파트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울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도 동서 구세영도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2사람은 여전히 제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믿겠지만 정작 자기들이 어떤 함정에 걸어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구재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재아야,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랑 양양에 낚시하러. 남편 구재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위에 얹힌 그의 2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구재아 옆에 앉지 않고 그 앞을 스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떨어진 호텔 영수증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안쪽이 서늘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데 등 뒤에서 남편 구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경아, 이번 토요일에 아버님 집에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더라. 누가? 어머니가. 아버님 생신 미리 챙겨드리자고. 저는 물컵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아직 1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포구 속의 계약서. 토요일 저녁 하늘이 새벽부터 흐리더니 결국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석골 왕갈비 본사 회의실에 있다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앞당긴 아버지 생신 저녁 모임. 그 모임에 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만석골 급한 시식회의를 잡아둔 거였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 혼자 시어머니 홍말순과 남편 구재하 앞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아버지가 짠 함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아버지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시작됐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않고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 아파트 안에서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장어구이가 김을 뿜고 있었고 소주병이 3병째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아버지의 잔에 계속 술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딱 한 잔만 더 하세요. 아, 그래요. 며느리가 채워주면 마셔야지. 친아버지 유재만이 흐릿한 눈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혀가 꼬여 있었고 몸이 살짝 옆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 구재하는 아버지 반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슬쩍 남편 구재하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재하야, 그거 꺼내라. 남편 구재하가 옆에 놓아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별거 아니고요. 아경이 몫으로 부동산 몇 개 미리 넘겨두시라고요. 시어머니 홍말순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경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딸한테 목 좀 챙겨주시는 게 순리죠. 친아버지 유재만이 계약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아경이, 우리 아경이. 네, 아버님. 아경이 몫이에요.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시어머니 홍말순이 잉크가 담긴 손도장통을 아버지 앞에 밀어놨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손을 뻗다가 잔을 넘어뜨렸습니다. 소주가 식탁 위에 흘렀습니다. 아버님, 아이 참 조심하셔야죠. 시어머니 홍말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하야, 뭘 그렇게 멀뚱히 보고 있어. 아버님 손 잡아드려라. 남편 구재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을 잡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남편 구재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눈꺼풀을 무겁게 들어올려 남편 구재하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죄송한가? 그냥요. 다요. 남편 구재하가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을 잉크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여러 장에 차례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시어머니 홍말순은 남편 구재하의 어깨 너머로 계약서를 훑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장이 다 찍히자 남편 구재하가 계약서 뭉치를 서류 가방에 서둘러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요. 오늘 같은 날 어딜 가? 거래처요. 죄송해요. 남편 구재하가 서류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혀를 차며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주무세요. 며느리가 잘 정리하고 갈게요. 친아버지 유재만은 이미 식탁에 이마를 댄 채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부엌으로 걸어가 뒷정리를 시작하는 사이 아버지는 조용히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남편 구제하의 차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앞차의 미등만 겨우 쫓아갔습니다. 남편 구제하의 차가 강남 어느 비즈니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떨어진 그 영수증들의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챙겨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남편 구제하를 기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버튼 위에 층수가 표시됐습니다. 7층.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남편 구제하가 어느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노란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여자가 나왔습니다. 밝은 노랑, 파막이 없는 고든 머리카락. 친아버지 유재만의 아파트 식탁 위에 떨어져 있던 그 머리카락.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동서 구세영의 대학 친구. 작년 동서 구세영의 생일 파티에서 스치듯 인사한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남편 구제하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의 손이 남편 구제하의 셔츠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남편 구제하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페 뒤로 툭 떨어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노란머리 여자가 복도로 얼굴을 내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뿌린 거 맞지? 응. 치익. 이렇게 뿌리라며. 여자의 손에 들린 작은 스프레이통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무엇을 뿌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홍말순이 자꾸 아버지 아파트에 드나들며 무언가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 침대 시트에도 옷장 안옷들에도 이 여자가 뭔가를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닐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 동서 구세영, 그리고 남편 구제하까지 세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노란머리 여자와 함께 어딘가로 야반도주할 계획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와 겹쳤습니다. 12년 동안 밥 꼭 챙겨 먹으라던 그 목소리가 밤늦게 몰래 알약을 삼키던 그 뒷모습이 낡은 지갑을 굳이 놓지 못하던 그 이유가 전부 다른 여자를 위한 거였다니. 전부 시어머니와 함께 짜놓은 계략이었다니.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오래 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신호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친아버지 유재만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옷을 갈아입고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경아,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서재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제 앞에 마주 앉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녹음 다 됐다. 강제로 지장 찍힐 때 남편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 아버지, 저 오늘 남편이 호텔에서 어떤 여자랑. 아경아. 친아버지 유재만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저쪽이 원하는 결말대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해. 네. 넌 남편 일도 저 어미와 동서 일도 다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 조각조각 보면 저들 함정에 걸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서재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몰래 정리해 놓은 저 사람들 계좌 거래 내역이야. 김도연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뽑아둔 거다. 아버지가요. 약을 안 먹은 지 3주가 넘었다. 나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서류 하나는 볼 줄 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서류철을 제 무릎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도연 변호사한테 같이 가자. 오늘 녹음도 그 약 성분 결과지도 저 서류도 다음번에 정리해야 돼. 저는 서류철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챕터 7 남편의 진심. 이튿날 아침 저는 친아버지 유재만과 함께 김도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약 성분 분석 결과지, 아버지가 정리해 두신 계좌 거래 내역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경 씨, 이 정도 증거면 강요와 사기 혐의로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는 아버님이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지장을 찍으신 거니까 원인 무효 소송 걸어드릴게요.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철을 정리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남편분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요. 어제 호텔 장면만 놓고 보면 어머니와 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범이 아니면 뭐예요? 계약서 지장은 남편이 찍었잖아요. 찍는 손이 떨렸다고 아버님이 그러셨죠. 죄송하다고 3번이나 말했다고요. 김도연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죠. 확실해질 때까지요. 사무실을 나온 뒤에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았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도 차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경아, 아빠가 어제 지장 찍힐 때 재하 손을 봤어. 어땠는데요? 그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 어미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손이었어.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자꾸 뒤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안방 침대 옆에 남편 구재아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다른 손으로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아야. 남편 구재아가 화들짝 놀라며 지갑을 서둘러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왔어. 응, 왔어. 저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 구재하였습니다. 아경아, 어제 아버님 지장 찍은 계약서 말이야. 응, 그거 나도 어떻게 좀 해볼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 구재하를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이마에 맺힌 땀방울. 이 남자가 진짜로 저를 배신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아야. 응. 당신 요즘 어디 아프지? 남편 구재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내 남편 구재아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긴. 나 멀쩡해. 밥이나 챙겨 먹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홀로 남은 저는 남편 구재아의 낡은 지갑이 놓여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유리병 하나가 조그맣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빠진 듯한 갈색 유리병. 라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한테서 발견한 그 병과 크기도 색깔도 달랐습니다. 훨씬 작았고
뚜껑도 스프레이 형태였습니다. 병을 흔들자 그 안에서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병을 손수건에 싸서 옷장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병도 진옥희 회장의 소개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그 사흘 동안 남편 구제하는 회사를 결근했습니다. 집에도 이틀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반찬가게 뒷방에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지 위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용 진통제. 말기암 환자의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처방되는 특수 진통제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흔적이 있고 스프레이 형태로 혀 아래에 뿌리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말기암. 저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란 머리 여자의 손에서 났던 치익 소리,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신음을 삼키던 남편 구제아의 뒷모습,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삼키던 알약, 자꾸 야위어 가던 몸. 그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뒷방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구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걸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편 구제아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가게 앞으로 나와봐. 밖으로 뛰쳐나가니 시장 골목 어귀에 남편 구제아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 구제아가 저를 보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제아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 앞유리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남편 구제아가 차에서 내려 제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봉투를, 다른 손에는 낡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경아, 이거. 남편 구제아가 종이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시어머니 홍말순의 사채 계약서 복사본, 동서 구세영이 노란머리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가리고 부동산 증여 계약서 원본.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제아야,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사채 5억을 끌었었어. 그 이자를 아경이 아버님 재산으로 막을 계획이었어. 당신은? 난 그거 알고 나서 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저 사람들 계획을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 남편 구제아가 낡은 지갑을 열어 안쪽 사진꽂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자 종합병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 남은 시간 3개월에서 6개월. 발급일은 반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아야,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아경이가 나 옆에서 못 떠났잖아. 그 여자 특수 간호사야. 병원에서 소개받은 사람이야. 진통제 안 맞으면 서 있지도 못하는 몸이라서 호텔에서 몰래 만나서 시술받고 있었어. 남편 구제아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방문 간호사 서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경이 아버님한테 접근한 거 알고 나는 어머니 옆에 붙어서 증거만 모으고 있었어. 아경이한테 다 넘기고 이 몸 끝나기 전에 정리하려고. 저는 남편 구제아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락을 들춰봤습니다. 이불 속에서만 함께 지내던 그 몸을 저는 최근 2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시장통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두 손으로 잡으면 남을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하야. 저는 남편 구재하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그 몸을 두 팔로 감싸고 얼굴을 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진짜 오해했어. 괜찮아.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저는 시장통 골목 한복판에서 남편 구재하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구재하는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경아,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재하야, 내가 남긴 이 서류들 아경이가 잘 써야 돼. 어머니랑 세영이랑 노란머리 여자까지 아경이가 다 끝내줘. 같이 하자. 같이 끝내자. 그래. 같이 하자. 남편 구재하가 제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 구재하의 얼굴이 하얗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는 얼굴만은 12년 전 처마 밑에서 콩자반을 사가던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새벽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마지막 노을. 시어머니 홍말순의 사채 5억이 결국 만기가 되던 날 시댁 2층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만석골 왕갈비 요리 고문으로 받은 인센티브와 친아버지 유재만이 미리 제 이름으로 넘겨준 유산을 합쳐 그 집을 남몰래 낙찰받았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낙찰 확인서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경 씨,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강남 한정식 집에서 육순 잔치를 여신다더군요. 명분은 아버님 재산 상속받은 축하 파티라고 소문내셨답니다. 저는 낙찰 확인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 파일, 약 성분 분석 결과지, 사채 계약서, 복사본, 노란머리 여자와 동서 구세영의 문자 캡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 주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한정식집 별실 앞에 저는 남편 구재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남편 구재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2달 전보다 몸이 더 야위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얕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재하야, 차에서 기다려도 돼. 아니, 이건 내가 끝까지 봐야 돼. 남편 구재하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별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홍말순과 동서 구세영이 상석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코스 요리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고 축하 꽃다발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있었고 동서 구세영은 손목에 큼직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경아, 왔니? 늦었잖아. 시어머니 홍말순이 우리를 향해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상석 반대편 자리에 남편 구재하를 앉혔습니다. 동서 구세영이 눈을 흘기며 남편 구재하를 훑어봤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남편 구재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안 경사날이야. 우리 큰 며느리가 없는 아버지 찾아서 큰 유산도 받고 이 어미도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됐어. 동서 구세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의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동서 구세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 안 서류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흩뿌렸습니다. 낙찰 확인서, 약 성분 분석 결과지, 강제 지작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사채, 계약서, 복사본, 노란 머리 여자와 동서 구세영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 한 장 한 장이 코스 요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명의예요. 시어머니 홍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경매 넘어간 거 제가 낙찰받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매달 뜯어가시던 그 300만 원, 12년치 모아서요. 2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 홍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먹인 그 천연 허브 수면제, 사실은 노인 정신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안정제였어요. 검사 결과지 여기 있어요. 경찰 한 명이 시어머니 홍말순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말순 씨, 강요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 홍말순이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서 구세영이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동서, 노란머리 그 친구랑 주고받은 문자 여기 다 있어. 아버지 침대에 뭐 뿌리라고 시킨 거 다 나와 있어. 동서 구세영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이 시어머니 홍말순이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거둬줬는데. 저는 그 앞에 조용히 걸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저 5살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거둬주신 게 아니라 파출부로 부리신 거예요. 시어머니 홍말순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별실 밖으로 끌려나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코스 요리와 흩어진 서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구재하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 구재하를 조수석에 태우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12년 전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그 조용한 섬으로요. 배를 타고 2시간, 남편 구재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경아, 바다 색깔이 그때랑 똑같네. 응, 똑같아. 그때 네가 배 멀미에서 갑판 난간 잡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나. 난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네 등 두드려주다가 나도 같이 토했잖아. 남편 구재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저희는 신혼여행 때 묵었던 그 민박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방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12에 전저와 남편 구재하가 앉아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고기 무국을 끓였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이 어릴 적 제게 자주 끓여주셨다던 그 국. 남편 구재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국. 한 숟갈씩 남편 구재하 입에 넣어드리는데 남편 구재하가 두어 숟갈을 겨우 삼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경아, 미안해. 더는 못 먹겠어. 괜찮아. 천천히 먹어. 아경아. 응. 남편 구재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다음 생엔 아프지 말자. 재하야. 다음 생엔 네가 콩자반 사러 온 손님하고 내가 반찬 가게 사장할래.
싫어. 그러면 내가 당신 못 알아보잖아. 알아볼 거야. 아경이는 다 알아볼 거야. 남편 구재하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방 안가득 들이차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구재하의 얼굴 위에도 그 노을빛이 얹혔습니다. 야윈 뺨이 이상하게 발그레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구재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재하야, 나 당신 만나서 진짜로 행복했어. 나도 밥 꼭 챙겨 먹으라고 해줘서 고마웠어. 나 그 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남편 구재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야윈 손이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경아, 밥 꼭 챙겨 먹어. 나 없어도. 응, 약속해. 약속할게. 남편 구재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남편 구재하의 숨이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12년 전 신혼여행 때 들었던 그 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구재하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수는 감옥에서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있고 동서 구세영은 이혼 뒤 아이 둘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란머리 여자는 사기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 유재만은 약을 완전히 끊은 뒤 정신이 예전만큼 맑아지셨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 반찬 가게에 나와 손님들에게 잔돈을 내어주십니다. 만석골 왕갈비 요리 고문 일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옆집 복순 언니는 매일 아침 팥죽 한 그릇을 제 가게 문 앞에 놓아두고 갑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방문 간호사 서지원이라고 적힌 그 명함 뒷면에 남편 구재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밥 꼭 챙겨 먹어. 저는 그 5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끈을 다시 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은 콩자반입니다. 여러분, 5살의 터미널 벤치에 버려진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되찾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갉아먹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통쾌함보다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해했던 남편 구재하가 남긴 5글자 밥 꼭 챙겨 먹어.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혼자 사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당신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값어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를 되찾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시면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밥 꼭 챙겨 먹어.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이제야 압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